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요즘에 그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슈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용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 치료제 또 백신 여기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주식시장 한번 최근의 움직임을 평가해 주시면요.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장은 변곡점이 나와 있다, 변곡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70만 명입니다. 70만 명이고, 그다음 미국 기준으로 20만 명이고,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50명 정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3월, 4월 달부터 방송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북반구가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차 팬데믹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3월 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확진자 수는 많이 급증을 했죠. 급증을 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만 본다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다. 전 세계적으로. S&P 500, 나스닥, 코스피 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만 해도 2,550포인트, 2,600포인트를 지금 이제 앞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지 지금 현재 사망자 수라든지 이런 숫자를 본다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주식은 오히려 보면 뭐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주식 전체가 뭐 전고점, 최고점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계속 좋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린 컨택 기업들 주식들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팩트 위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신은 6개가 이미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요. 계속 접종을 막고 있고, 그다음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치료제는 렘데시비어가 제일 처음으로 나왔고 지금 항체 치료제가 2개가 승인되었지 않습니까? 긴급 승인되었기 때문에, 자, 백신 6개, 항체 치료제가 3개가 나왔습니다. 그 3개 중에 1개를 갖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서 거의 완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삼성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1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미국과 독일이 지금 이제 주도하는 그런 백신이 긴급 승인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승인 신청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11개 중에 몇 개가 정도 될 거라고 보면 확률적으로 75% 이상이기 때문에 8개에서 9개 정도는 백신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백신은 숫자는 14개, 그 다음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3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보다는 주식 주가가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백신의 추이를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릴 때마다 담아서 길게 미래를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는데요. 미국과 독일 기업이 개발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왔고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좀 한번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고문님,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핵산 백신이 이제 미국의 그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백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개 앞에 표시되어 있는데 200개 이상이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 FDA에서 검토 중인 것만 370개 이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백신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지금 6개가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3상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다리고 있는 좀 백신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임상 3상에만 지금 11개의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치료제는 좀 항바이러스제나 세포미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면역 조절제, 그리고 중항체 치료제 이런 약제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까지 항체 치료제 기존에 이제 렘데시비르가 이제 허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 2개가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었을 때 이 항체 치료제 투여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허가받기 전이었고, 이제 그 의약품이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이 받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이제 항체 치료제 2개를 긴급 사용 승인을 냈고, 이제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또 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자국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접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몇 가지 외신들을 살펴보니까 주말 사이에 나온 외신들이 12월쯤에는 이뮤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면역화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된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이제 종식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제 6개 백신이 접종을 시작됐지만,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이 백신이 좀 허가가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에 있는 그 백신에 대해서 그 임상 데이터, 이 발표됐던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은 5가지로 좀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준비해 봤고요. 1번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들어간 mRNA 핵산 백신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나이대에 대한 이제 좀 우려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18세에서 85세까지 중앙체 값이 이제 잘 형성이 됐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특히 고령층에서도 65세 이상에서도 중앙체 값이 잘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가 발표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백신 같은 경우가 벡터 백신으로 영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고요.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그 환자에서 보였던 이 항체 값보다도 이 백신 투여군에서 중상단의 이런 항체 값이 좀 잘 형성이 됐습니다. 이번 백신도 이제 지난주까지 또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고령자층에서도 이렇게 좋은 값을 또 이렇게 데이터를 좀 발표를 했고요. 3번 데이터는 이제 mRNA 또 핵산 백신인데 1번과 이제 같은 핵산 백신입니다.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4번 백신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모든 걸 또 말해주지는 않는데요. 이제 규모를 좀 보자면 국내 비교하려면 삼성전자보다 더 큰 그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보시게 되면 단백질 백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5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임상 3상에 보통 백신 같은 경우는 4가지 백신 기술이 좀 활용돼서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술로 좀 임상 3상에 진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DNA 핵산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황을 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의 백신이 허가가 났는데요. 1번에서부터 3번은 중국 백신과 관련한 데이터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런 백신 기술을 활용해서 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란셋, 2번은 사이언스, 그리고 3번 중국 백신 같은 경우는 자마라고 하는 저널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할 점은 보시면 2번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원숭이 실험할 때 바이러스를 직접 투여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투여하고 바이러스를 줬는데 중앙체가 또 잘 형성돼서 이제 면역이 잘 생긴 경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중국 백신 관련해서 있고요. 4번과 5번은 러시아 백신 관련한 데이터입니다. 4번에도 보시면은 이제 중앙체가 잘 형성이 됐는데, 또 우리가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이상 반응, 쉽게는 이제 부작용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보통 백신을 맞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근육통 이 정도 나타났고, 심한 뭐 독성이나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일단 발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FDA에서 검토 중인 치료제만 370개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가운데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난 항체 치료제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긴급사용 승인이 난 그 항체 치료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항체 치료제를 맞았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예, 첫 번째 나타나 있는 이 항체 치료제에서는 바이러스의 양 감소, 그다음에 증상 감소에 대한 데이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3일만 지나도 유의미한 이런 감소가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7일 정도 되면 그 바이러스 양에 있어서도 10,000분의 1 이상 이렇게 감소된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시되어 있는 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치료에 쓰였던 이 항체 치료제입니다. 초기 데이터에 있어서는 270명대 그 데이터를 발표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500명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바이러스 양이 급격하게 이제 7일이 되면은 감소한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체 치료제에서도 효능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백신인데요. 주성기 기술 고문님, 현재 그 글로벌 제약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죠? 예, 이제 그 방금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제 백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곧 아마 우리들도 맞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아마 백신에 어떤 백신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또 맞게 되는 건 어떤 것들일까 하는 관점에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병에 걸리기 전에 그 항원을 소량 접종시켜 놓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기억시켜 놓으면 나중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항원으로 무엇을 접종시킬 건가에 따라서 백신의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제일 위에 칸에 있습니다만은 바이러스를 죽인 거를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학문이 발전하면서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그 바이러스를 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죽인 거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이러스의 그 항원이 될 수 있는 특정 단백질만 준다 이런 개념이 또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바이러스를 단백질을 코딩할 수 있는 DNA만 주자 혹은 mRNA만 주자 이런 개념이 나왔고 그다음에 좀 더 전달을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그 유전자를 붙여서 주자 이런 방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기술 고모님께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 백신 후보 물질들의 임상 결과를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최근에 나온 자료들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죠. 예, 제가 몇 번 그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 중에서 특히 좀 이슈가 됐던 부분, 노령층에서도 제대로 그러면 백신이 되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과연 얼마나 안전하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면역 시스템이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오랫동안 백신 효과가 나타날 거냐 이런 관점 세 가지에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된 백신인데요. mRNA 백신인데 65세 이상 노령층에도 제가 그 빨간 부분을 해놨는데 노령층에서도 젊은 층 못지않게 충분히 중화항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안전을 보기 위해서 부작용을 체크를 했는데 젊은 층 1,200명 이상, 노령층 400명 이상을 봤을 때도 피로감이라든지 두통 중에서 일부 마일드한 경미한 효과가 부작용이 있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제 과연 그러면 면역세포가 그 항체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포스트라고 해서 제가 빨간 박스를 2개 쳐놨는데요. T세포 2가지를 그 백신을 맞은 사람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골라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줘보는 겁니다. RBD라든지 S라고 한 부분인데 줘보면 역시 면역세포가 백신 맞은 후에도 잘 반응하더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백신 맞은 후에 그 항원을 면역세포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다음 주시면요. 요거는 이제 그 또 다른 그 mRNA 백신인데 금방 나왔습니다만 똑같은 슬라이드인데 제일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이
71세 이상 노령층에서도 충분히 중화항체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요거는 최근에 그 발표한 자료인데 영국의 그 벡터 백신입니다. 벡터 백신인데 빨간 동그라미로 친 것이 연령층별로 해봤습니다. 아주 젊은 층, 그다음에 중간층, 70세 이상 노령층 이렇게 봤는데 빨간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연령층마다 똑같이 중화항체가 잘 형성되었고 56일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참고로 그 아래쪽에 그 파란색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이 제조회사 것은 백신을 2번 맞게 돼 있는데 한 번만 접종한다면은 조금 이 중화항체 값이 떨어진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이 제조회사에도 그 연령층별로 그 부작용을 검사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이 고령층 데이터입니다. 70세 이상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여기서도 이제 얼마 동안 그럼 면역세포가 기억하냐를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은 동그라미 친 것처럼 각 연령층에서 특히 노령층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면역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접하게 된 게 과연 운송 수단,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70도까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로 보관을 해야 되고, 뭐 모더나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이게 운송이 용이하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낫냐, 막 이런 데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제 백신 운송 수단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조성기 기술고문님 어떤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예, 데이터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좀 슬라이드 주시면요. 백신 운송 수단, 뭐 콜드 체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제조사에서부터 사용하는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저장하거나 운송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조건들을 이제 콜드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그래서 아마 이 미국 제약회사 중에서 그 mRNA 백신, 그러니까 핵산 백신을 하는 경우에 두 제약회사가 그 공급 방안을 벌써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mRNA가 통상적으로 보면 좀 화학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덜 안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콜드 체인에서 하면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나타낸 것 같고요. 이 제약사는 그 자체적으로 올 인 하우스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특이한 거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포장할 때 아예 GPS를 넣어가지고 온도 등을 모두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장 조건은 이제 마이너스 70도씨 그 초저온 냉장고에서 냉동고에서 한 6개월 동안 안전하다. 그리고 그 드라이에스 포장에서는 15일 동안, 그리고 냉장고에서는 한 5일 동안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이건 또 다른 이제 핵산 mRNA 제조 회사에서 발표한 것인데 이 회사는 좀 독특합니다. 그 제조하는 마지막에는 이제 키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키트를 좀 크게 만들면 이제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을 전 세계 필요한 지점에다 모두 다 세팅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까지 원료를 직접 공급해서 안전하게 똑같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장 조건은 모두 마이너스 20도에서 하겠다. 특히 이제 운송할 때도 마이너스 20도 탑차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저장 조건은 온도 조건으로 보면 마이너스 20도에서는 이제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서는 한 5일 동안, 실온에서도 12시간은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냉동해야 된다, 반드시 초저온이어야 한다는 아니고요. 제조회사가 만들 때 이제 백신에다가 항원을 물론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하는, 면역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제를 넣고 또 안정화제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제조회사가 실험을 합니다. 이제 우리 백신은 몇 도에서 얼마 동안 안전하다. 그걸 발표하게 되는데 그 조건에서 해야 되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만들면 이제 냉장고에서 많이 보관을 하고 보통 뭐 마이너스 20도에서 많이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목을 받은 게 콜드 체인인 것 같은데요. 조성기 기술 고문님, 네, 콜드 체인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유통을 할 때 분말로서 이제 유통을 하게 되면 또 편리한 점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분말 형태가 액상보다 더 나은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 분말 형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제약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저장하고 싶으면 분말로 만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분말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냉동이나 냉장에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요. 또 운송할 때도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건이 이제 우리가 분말로 만들 때 보통 그 프리즈 드라이어라고 해서 이제 동결 건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하고 다시 또 액상으로 만들 때 그 활성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11월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해서 미국 FDA의 긍정적인 소식에 글로벌 관련 제약기업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40% 넘게 오르기도 했고, 또 자문단 평가에 주가가 또 폭등하다가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보였어요. 차홍선 대표님,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그 인류가 가진 병 중에서 한 12가지 병 중에서 그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한 병이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인데 관전 포인트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2021년 3월 달까지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는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약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약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실질적인 약이 최초로 내년 3월 말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보면 약 기준으로 보면 항암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신경계, 면역계, 감염, 백신 이렇게 넘어가는데 항암 시장이 한 160조 원 매년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팔리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시장은 지금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는 나온다면, 제대로 된 약이 나온다면 200조 이상 시장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조면 시가총액으로 2,000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거의 다 뛰어들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알츠하이머고요. 두 번째는 항암에 이제 5년 생존율이 43%밖에 안 되니까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다음 면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3월 말까지 과연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제대로 된 약이 처음이죠. 이렇게 약효는 조금 이렇게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그런 약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 현재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예,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앞서도 설명됐지만 20년 동안 단 4개의 의약품만 승인이 됐고요. 지금 개발에 이제 앞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매출액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임상, 2상, 그리고 3상에 이제 가까이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타겟으로 해서 의약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타겟으로 해서 또 의약품들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성기 기술 고문님,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개발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세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병리적인 기전이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조직 내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이 문제다. 또는 이제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서 신경세포들이 소실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2가지 메커니즘이 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FDA 신청을 했죠. 베타 아밀로이드를 잡을 수 있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했고 FDA 신청돼 있고 아마 승인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다 잡아서 결국은 축적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아마 향후에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유전자 관련된 유전자라든지 또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좀 억제하는 방법,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면역 시스템이 이런 그
알츠하이머의 메커니즘에 관여한다, 염증 반응이 관여한다, 뭐 사이토카인이 반응한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마 좀 더 근원적인 치료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백신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 그리고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FDA 승인 과연 여부를 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